자, 이제부터는 7장 보실 거고요. 이 7장 조세 불복조차와 8장의 내용들이 최근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문제, 많은 도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서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먼저 보실 거는 조세 불복 절차 중에서 기본적인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일단 조세 불복 제도의 개요라는 것은 납세자가 세관청이 고지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난 동의할 수가 없다. 이건 잘못된 부가 처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과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은요. 먼저 불복 청구인은 물론 마음 같아서는 바로 시작하자마자 소송을 걸 수 있겠지만 뒤에 나와 있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해서 소송을 걸기 전에 국세청 등과 함께 과세관청과 함께 내용을 주장하고 싸워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의신청이 있어요. 이의신청은 불복 청구인과 당사자가 되고 있는 관할 세무서 혹은 지방국세청이 이제 한테 이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의 신청에서도 세무수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심사청구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도 거치고 있는 결과 불복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면은 마지막에 행정소송이 걸리고 있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거는 이때 이의 신청은 이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일시임금 한 번만 거쳐놓으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불복 청구인이 필요하다면은 이의 신청도 중간에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의 신청이 우리 국세청은 지금 현재 세종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시로 나올 수가 없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세무서, 그리고 지방에 있는 국세청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이의 신청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필요 없다면 그 다음 단계인 심사나 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자, 이제 이 내용 보시면요. 첫 번째, 국세에 관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배제가 된다. 즉 뭐냐면 납세 의무자, 불복 청구인이 국세청장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불복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신청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장한테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들의 입장에서는 국세청장에 대한 의견은 상급기관의 결정인 거예요. 근데 상급기관에 대한 결정을 하급기관이 이거를 반대해서 의견을 불복을 인정해준다?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결정은 상급기관에 제기해야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국세청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 심판 청구를 중복하 제기할 수가 없다. 즉 우리는 심사와 심판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지 둘 다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감사원법에 따라서 심사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 혹은 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심사, 심판, 그리고 감사원 심사 중에서 하나만을 골라서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고요. 나머지 별표 4번, 별표 5번은 직접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자, 행정소송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죠. 행정심판하기 위해서는 전에 어떠한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시면 국세기본법 또는 감사법에 의한 불복 절차를 경유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즉 소송을 걸기 전에 소송은 너무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더 간단한 규정인 심사와 심판 등을 제기해야지만 소송을 걸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보시면요. 다만 심사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뒤에 공부해 보시면은 심사나 심판에 대한 결정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재조사 결정인 거예요. 그 재조사 결정 결과 관할 세무서가 조사해 보았더니 우리가 과거에 과세했던 것은 적법하다, 적절하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은 납세 의무자는 그러면 그 결정 자체가 새롭게 나와 있으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 새롭게 이의 신청이나 심사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는 기존의 내용에 대해서 이미 심사를 제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심사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랬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불복 청구죠. 자, 불복 청구의 대상 보시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불복을 청구할 수가 있냐?
결론은 개괄주의예요. 개괄주의 혹은 다른 뭐 표현으로는 포괄주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포괄주의. 즉 어떤 특정한 열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자기가 부당함을 느끼고 있으면 모든 거에 대해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통고 처분이에요. 통고 처분은 뭐냐면 일종의 우리가 이제 세법 말고도 일상생활 하는 데에서 위반되고 있는 위반될 때 내고 있는 과태료와 유사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유사기 때문에 3번에 있는 내용과 함께 불복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처분이나 혹은 그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은 다른 법에 의해서 심사가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있는 것이지 따로 불복을 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불복 청구의 제한인데요. 보시면 첫 번째,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심사 또는 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즉, 한 번 심사 심판된 것은 한 번 더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된다면은 이제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괴롭힐 수가 있는 것이죠. 심사를 제기했는데 졌어요. 또 심사 제기해요. 또 심사 제기해요. 이렇게 무한대로 반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심사를 제기해서 불복 청구인이 지게 된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보시면 제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요. 그때는 그 제조 결정을 한 재결청에다가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시면 제조사 결정, 즉 기존에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재조사를 결정하고 그렇게 재조사를 하고 있는 결과 그냥 원래 처분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면, 즉 원래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한테 과세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한 번 더 심사와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그 과정이 새롭게 리셋되어서 새롭게 제기할 수 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이제 행정소송에서 보셨던 것처럼 결국은 제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은요, 코스가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이렉트로 행정소송으로 제기하고 있거나, 두 번째는 심사와 심판 한 번 더 거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두 가지 있는 겁니다. 세법은 두 가지의 코스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자, 다만 이 제조사 결정에 대한 처분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의 신청에 대한 처분은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이의 신청 자체도 중복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조사 결정에 대한 처분은 위에 나와 있듯이 심사, 심판 또는 소송 모두 가능하지만 이의 신청을 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제조사에 대한 처분청은 내가 맨 처음에 불복을 제기한 담당 당사자인 과세관할관청인 거예요. 관할 세무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관할 세무서에서 한 번 더 조사한 결과 우리가 과거에 부과했던 세금은 적절하다, 문제없다 하고 있으면 어차피 걔네들이 과세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의신 제기하고 있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겁니다. 이미 과세관청에 대한 의견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심사, 심판 등으로 나가되고 있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불복 청구인 및 대리인이 있습니다. 불복 청구인, 즉 어떤 사람들이 불복을 청구할 수가 있냐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와 다음의 이해관계 모두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2차 납세의무자도 있고요. 그리고 물적 납세의무자, 그리고 보증이 나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에 대해서 여기와 관련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 누가 있죠?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 양수인 등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자기에게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해관계인 모두가 포함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대리인입니다. 자, 대리인. 그럼 불복 청구인인 당사자가 자기가 직접 세법 관련되어서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면은 당연히 대리인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대리인을 모시면은 자, 원래 원칙은 뭐 변호사, 세무사, 뭐 회계사 등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요. 만약 청구의 대상이 소액인 경우입니다. 청구하고 있는 금액이 5천만 원, 지방세는 2천만 원이에요. 개정되었죠. 이 5천만 원과 지방세 2천만 원은 사실은 그 뒤에 나와 있는 조세심판원에서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케이스가 똑같은 규정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과 2천만 원의 미만인 경우라면은 이제 그 대리인을 선임할 때요, 원래 대리인은 나와 관련이 없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때만큼은 배우자,
혈족, 인척 같이 특수 관계인을 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청구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불복 청구인이 대리인한테 나를 대신해서 꼭 이겨다오라고 맡겨놓고 있는데 갑자기 그 대리인이 취소해버리고 있으면은 불복 청구인은 굉장히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취하만큼은 특별하게 허락을 받아야만, 특별한 위임을 받아야만 그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3번을 읽어보시고, 자, 3번이 국선 대리인입니다. 자, 국선 대리인은 올해 개정되었었고요. 그래서 그 규정 시행일자가 4월 1일부터여서 회계사 수험생에 대한 내용과 세무사 수험생에 대한 내용들이 달라요. 그래서 세무사 수험생들은 그 다음에 있는 페이지를 보시고요. 회계사 수험생은 지금 있는 내용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국선 대리인은 우리가 일반적 소송에서의 국선 변호사와 유사해요. 그래서 불복 청구인 등 이의 신청인 등이 다 해당되고 있으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아주 비싼 세무사나 어떤 변호사 등 선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을 선임해서 대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자, 다음에 모든 요건에 해당되고 있는 경우에요. 첫 번째, 이의 신청인 등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즉 소득금액 자체가 5천만 원보다 이하라는 것은 서민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재산의 합계 금액이 5억 원보다 이하예요. 그래서 소득 관점이나 재산 관점에서 서민인 사람이다. 그래서 비싼 세무사나 회계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를 말하고 있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거는 이때 A는요, 개인만 해당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규정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런 서민인 개인이 5천만 원 이하의 신청 또는 청구를 할 것, 즉 청구 금액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은 소액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중요합니다. 자, 그런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가 아닌 것만 되고 있는 거예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선 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다는 거 주의하시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회계사 시험 대비용 규정이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2024년 4월 1일 시행될 규정입니다. 그래서 세무사 1차 수험생들에게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앞서 배운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현재까지는 법인인 경우에는 국선 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지만 이제 바뀐 규정부터는요. 법인도 선임할 수가 있어요. 차이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법인인 경우의 내용 보시면요. 법인인 경우 회계 기준상에서 계산되고 있는 수익금액, 매출금액이 3억 원보다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 원보다 이하인 영세법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서민이고 법인은 영세법인일 때 국선 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다라고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실게요.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4번은 불복 청구가 집행 미치는 효력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치지 아니한다. 그게 뭐냐면요. 자, 과세관청이 이제 납세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날려요. 근데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고 있고 따라서 과세관청은 자기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납세의무자한테 압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그런 세무서의 고지에 대항하기 위해서 불복 청구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복 청구가 정말로 납세의무자가 억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납세의무자는 이제 자기의 세금을 가져가는 것을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불복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불복 청구를 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세무서가 과세관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만약 불복 청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판단하기로는 압류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압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압류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압류자에 대해서 공매, 즉 팔아서 돈을 현금화하고 있는 것은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공매에 대한 이따 보실 것이고요. 자, 이제 아래 보시면요. 그 예외 보시면 첫 번째,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용 보시면 자, 불복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 뭐냐면요.
만약 그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데 그 압류한 것이 납세 의무자의 사업에 아주 직결적인 미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런 경우라면은 압류할 수가 없다. 즉 불복 청구 자체가 효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예외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공매입니다. 설명드렸었죠? 공매라는 것은 압류했던 것을 팔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금화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불복 청구가 이제 수용이 되어서 납세 의무자가 이겼다면은 그러면 압류한 것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돌려주기 전에 더 팔아버렸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압류는 효력이 없대. 공매 자체는 이제 이 원칙에 따른 예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매는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주의하실게요. 다만 아래 보시면요. 예외적으로 부패 또는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은 과세관청이 보유하면 할수록 그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매하더라도 현금화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때만큼은 예외로 한다. 즉 이런 경우만큼은 공매에 대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영향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공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도 주의하시고요. 자, 2절을 보시면 자, 2절은 불복 청구의 절차입니다. 첫 번째, 청구 기한 나와 있죠. 자, 불복 청구인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기본적인 원칙은 90일이에요. 90일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의 신청 거친 후에 심판하려면은요. 이의 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다음에 90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이의 신청이든 이의 신청 후에 심사 심판이든 아니면 다이렉트로 심사 심판이든 다 90일인 거예요. 다만 자, 다음의 경우에는 자, 경우별로 정해진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심사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자, 이의 신청 결정 기간 내에 결정 통지 받지 못한 경우에요. 우리가 이의 신청 받고 있으면은 그 담당 과세관청은 30일 이내 답을 내야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은 그때는 이제 불복 청구인은 그 기간 경과했으면은 이의 신청에서 답을 얻을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청구 기한의 예외입니다. 즉 원래 원칙은 90일이 원래 원칙이죠. 다만 보시면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사유, 천재지변 혹은 화재 전화 혹은 납세자의 중병이나 사망 같은 경우인 거죠. 상중일 때 그런 경우라면은 연장할 수 있고요. 언제까지냐?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연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의 신청, 심사, 심판청 모두 다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아래 2번 읽어보시고 3번 보시면 이 3번 내용은 우리가 앞서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서류의 제출 파트에서요. 자, 서류 제출.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게 자기의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 원칙은 뭐였었죠? 발신주의였죠. 그 발신주의에 대한 내용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했어요. 그래서 발신주의에 따라서는 기한 내에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럼 도착을 기한보다 이후에 도착했다라고 할지라도 발신주의에 의해서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됐고요. 자, 두 번째는 불복 청구의 제기입니다. 자, 청구 제출인 것이죠. 자, 근데 보시면 자, 요 내용도 우리가 앞서서 6장에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보시면 불복 청구서가 소관 세무상 외에 다른 세무서장 혹은 지방국세청장 등등에게 제출됐다 하더라도 그 신고서 제출은 효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관할관청이 고지서를 보낼 때는 그 관할관청의 명의, 이름으로 보내되고 있는 거지만 신고서를 제출할 때 그 납세 의무 제출할 때는요. 어디로 보내더라도 효력은 똑같이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봤던 그 관할에 대한 내용에서 다 이어진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나머지 괄호 2번과 괄호 3번은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한 번씩만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3절이 불복 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에요. 우리 불복 청구의 심리는 크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 심리인데요. 요건 심리는 이 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고 있냐, 즉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그 요구 요건을 갖춰 있는지 말하고 있는 것이고, 본함 심리는 이 요건 심리가 통과된 상태에서 이 내용 자체가 불복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요건은 그 형식 자체를 보고 있는 것이고 내용은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 본함 심리로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구서의 보정인데요. 자, 청구서의 보정 보시면 이제 그 청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재결청, 즉 이 불복 청구가 타당한지를 따지고 있는 재결청이 보기에 어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완해달라고 불복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그때의 기한을 보시면 이제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는 20일 이내이고요. 심판 청구는 상당한 기간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은 뭐 심판 청구에서 20일 이내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으면 틀린 문장이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 이제 이번은 불복 청구에 대한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결정 기간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의 신청은요.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30일 이내요. 30일 이내. 다만 이의 신청인이 받은 의견서에 대해서 항변할 때에만 6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30일이고 예외는 60일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요. 90일로 되어 있어요. 90일로. 그래서 이의 신청은 뭐냐면은 이의 신청은 납세의무자한테 당신 세금 내세요라고 고지를 하고 있는 그 당사자 세무서한테 내용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재결청인 관련 세무서는 자기의 의견이 맞는지 한 번 더 검토하기 때문에 의견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심사와 심판은 납세자와 관할 세무서의 주장에 대해서 상위 기관인 조세심판원 혹은 국세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양쪽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의 신청의 30일이 아니라 더 긴 기간인 90일 동안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이든 심판이든 90일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사에서 아래 보시면요. 자,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라고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결을 따르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 법령이 그 의결 자체가 법에 명백히 위반된대요. 즉 법과 맞지 않는 결정을 이 심사위원회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잘못된 결론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장은 이건 문제 있는 거니까 그때는 한 번 더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종종 잘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읽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국세심사위원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방법의 통지에 대한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실게요. 자, 그 다음 내용은 결정의 종류입니다. 일단 결정의 종류를 보시기 전에 그 아래에 있는 요약을 보시면은요. 일단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 결정의 과정은 첫 번째 요건 심리가 있습니다. 즉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그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은 즉 불복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 그때 내리는 결정은 각하입니다. 각하는 뭐냐면 내용 자체를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불복 청구서의 문서를 열어보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내용이 본함 심리이죠. 본함 심리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내용을 보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타당하지 않고 있으면 이제 기각이고요. 타당하다 보고 있으면은 인용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원칙은 각하, 기각, 인용 세 가지 결정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될 거예요. 추가되어서 인용 중에서 제조사 결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보시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각하, 기각, 인용, 제조사 결정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첫 번째는 각하입니다. 자, 각하는 요건 심리의 결과 신청 청구가 형식적으로 부적법한 경우인 거죠. 즉 요건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내용 검토하지 않겠다가 각하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가끔 문제에서 이 각하에 대한 사유가 뭐가 있는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보시면 자, 심판 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심사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심판과 심사는 둘 중 하나만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제기했으면은 이제 늦게 하고 있는 심사 청구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각하인 거죠. 그리고 청구 기간 90일 정도 기간을 경과한 다음에 청구하고 있는 것도 요건이 맞지 않으니까 보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불복 청구는 그 과세관청의 어떤 처분에 의해서 불복 청구인이 피해를 봐야지만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누가 보더라도 이익을 손해를 입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제기하고 있으면은 그때는 내용을 볼 가치가 없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각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기각이죠. 본안 심리의 결과 그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즉 불복 청구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보고 있으면 그때는 기각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인용입니다. 불복 청구인의 말이 맞다. 그럼 불복 청구인의 말대로 그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아래 보시면요. 다만 이제 그런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역량인 등의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 처분청은 누구예요? 맨 처음에 그 납세 의무자 불복 청구인한테 처분을 내리고 있는 어떤 고지를 하고 있는 그 담당 관할 세무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무서한테 한 번 더 확인해 봐라 라는 취지에서 재조사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법상에서의 의견은 세 가지가 있지만 개념상으로는 각하, 기각, 인용, 그리고 재조사 결정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의 내용 보시면요. 자, 별표 1번은 넘어가시고 별표 2번 보시겠습니다. 자, 별표 2번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취소 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재조사 결정이 인용 파트에 있는 내용이어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그 과세 재결청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동의해주기 위해서 하는 절차구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조사 결정은 무조건 납세자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처분청에서 관할 세무서에 직접 조사해 다시 보니까 다시 보더라도 내가 과거에 한 과세 처분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은 당초의 처분, 당초에 과세한 내용들을 취소 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내용은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으로 읽어보시면서 원래 했던 그 처분 의견에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던 정도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실게요.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은 그 재조사 결과 재조사하더라도 처분청에서 꼭 의견을 그 납세 의무자의 의견을 들어줄 필요 없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랬고요. 자, 세 번째는 결정의 효력이에요. 자, 우리가 그 불복 청구한 결과 결정이 되었으면은 그때 어떠한 영향이 있냐 보신데요. 첫 번째가 기속력입니다. 기속력 뭐냐면요. 그렇게 재결청의 결정이 내려지고 있으면 처분청은 무조건 그 내용을 따라야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재결청에서 불복 청구를 심사하고 있는 결과 납세 의무자 주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처분청은 그 내용 부과를 취소하세요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게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과 취소를 안 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번 결정되었으면 무조건 취소를 해야 된다. 그 담당 처분청은 무조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가 바로 기속력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가 불가쟁력이에요. 불가쟁력은 쟁은 뭐냐면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면 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싸우지 못한다. 그게 뭐냐면요. 만약에 불복 청구인 혹은 납세의무자가 받은 처분에 대해서 법에 정하고 있는 90일 기간 내에 있겠죠. 90일 기간 내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불복을 청구합니다. 라고 제기하지 않고 있으면 기간이 경과한다면요. 그걸 가지고 다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기하지 않으면 다툴 수가 없다. 불가쟁력. 너가 그 납세의무자가 앞서서 너가 그 불복하고 싶으면 그 기간 내에 제기해야지만 싸울 수가 있다가 이 내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가변력입니다. 불가변력은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재결청, 즉 심사 심판 청구하고 있는 결정하고 있는 재결청에서 만약에 결정을 내렸어요. 결정을 내렸는데 만약에 기각을 내렸어요. 근데 그 기각이 알고 봤더니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기각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재결청에서 미안하다, 나 잘못 판단했다. 그래서 기각을 인용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되었으면은 재결청 스스로도 나의 의견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가변력인 거예요. 다만 아래 보시면 각하의 경우, 각하는 요건을 안 보고 있는 거죠. 각하의 경우에는 내용을 심리한 것이 아니므로 불가변력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기나 계산처구로 등에서 단순 오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불복 청구인의 신청에서 경정할 수가 있다. 이런 예외가 있지만 한 번씩 읽어보시고 기본적인 원칙은 불가변력이라는 것은 재결청 자신도 그 결정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복 청구인이 그 재결청의 의견이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요. 그 다음 단계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불고불리와 불이익변경 금지입니다. 불고불리는
고라는 것은 고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기한 내용이 아니라면은 리는 따지는 겁니다.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뭐냐면 고하지 않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복 청구인이 이제 특정한 거래, 뭐 이제 X1년도 법인세에 대해서 청구를 제기하고 있으면은 그 청구를 제기한 거에 대한 재결정이 따지고 있는 것이지, X1년도가 아니라 X2년도, X3년도, 혹은 법인세가 아니라 부가세, 즉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에 대해서 처분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불이익 변경 금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불복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할 때 이제 어, 재결정 보니까 재결정이 이거 문제 있다. 문제 있는데 기존의 과세보다 더 많이 과세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복 청구인은 괜히 세금을 줄이려고 불복을 제기하는데 세금을 더 내야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비일비재면요. 일반적인 납세의무자는 함부로 불복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막기 위해서 납세의무자가 제기하고 있는 처분보다 더 불리하게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불이익 변경의 금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내용 보시면요. 자, 결정을 할 때 해당 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하지 못한다. 즉 기존에 과세된 것이 맞는지 보고 있는 것이지 그 과세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과세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실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조세 심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실 건데요. 이 첫 번째가 조세 심판관 회의인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조세 심판관 회의는 심판원에서 심판을 할 때 그 결정을 내리는 그 집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심판관 회의는 뭐 뒤에 보시면요. 그나마 나오는 문장이 담당 조세심판관의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개의는 이제 그 회의를 열고 있는 거죠. 회의를 열고 있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어떤 것이 기각인지 인용인지를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래 보시면 별표 1번. 자, 다음 같은 경우는요. 워낙 중요하지 않은 소액 청구이기 때문에 그때는 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받고 있는 경우, 즉 뭐죠? 각하인 거죠. 각하기 때문에 내용 볼 필요가 없는 거니까 굳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심판 청구 금액이 5천만 원, 지방세는 2천만 원입니다. 즉 금액이 소액이고요. 소액인데 끝이 아니에요. 소액이면서 A, B, C인 겁니다. 먼저 A를 보시면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즉 어떤 법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해석을 요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심 심판관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거쳐야지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한 금액 자체가 소액인 쉬운 청구라면 그때만에 대해서만 주심 심판관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게요. 그래서 소액이면서 해석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것으로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별표 2번. 자, 심판관의 임기인데요. 이게 간혹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개정되었어요. 보시면 자, 첫 번째, 상임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어요. 즉 중복으로 한 번만 중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비상임이에요. 비상임은 임기가 3년 똑같죠. 다만 중임이 아니라 연임이에요. 그럼 중임과 연임은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상임 심판관은 한 번 임기하면은 한 번 3년 하고 두 번째 3년 더하면 더 이상 상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비상임 같은 경우는요. 비상임은 내가 3년 한 번 더하고 3년 그다음 한 번 더 했어요. 즉 6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상임을 관둔 다음에 그리고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비상임이 가능합니다. 이 비상임은 한 번 했을 때 최대 기간만 6년인 것이고 이게 몇 회인지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할 수가 있다라고 개정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상임 심판관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더 하고 있으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제한을 걸어놓고 있다라는 거.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은 중임이고 비상임은 연임이다라는 것만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인데요. 자, 이 내용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컨셉은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청구의 경우라면은 모두 다 모여서 혹은 대부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개최한다는 그런 회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별표 내용이 개정이 되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문구는 아니지만 읽어보시면은요. 조세 심판원장과 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조세 심판관 및 비상임 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상임 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 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말장난으로 상임과 비상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임 조세 심판관보다 더 많은 비상임을 불러야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로 되고 있으면 틀린 문장이라는 것을 주의하실게요. 됐고요. 그 다음 3번은 제척과 회피, 기피인데요. 얘도 그냥 특별한 내용 정도로만 A, B 정도로만 확인해 놓으시고 이게 뭐냐면 만약 조세 심판관이 여기 해당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자기가 이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심판 내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알아서 회피해라가 이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4번 심판 절차입니다. 심판 절차 뭐 읽어보실게요. 담당 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러 개 심판 사항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이 5번인데요. 사실 판단. 조세 심판관은 뭐 둥쭉 나와 있고 밑에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있습니다. 이 자유심증이 뭐냐면은 사법심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자유롭게 심리를 혹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조세 심판관이 마치 사법심의 판사처럼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대로, 너의 마음 가는 대로, 너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고 이 자유심증이라는 문구까지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6번인데 6번은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보지 마실게요.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객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과 2번은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저희는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국세청장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 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아니죠? 처분 외의 처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불고불리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이고요.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첫 번째 1번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 또는 심판 등 나와 있죠.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2, 3, 4번을 읽어보시고요. 5번 보실게요. 종합부동산세의 결정의세액이 1천만 원에 대하여 심판을 하려는 자가 재결청에 변호사 등을 국선 대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결청은 지체 없이 국선 대리인을 선정하고 쭉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문장 뭐 틀렸죠? 바로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는 아무리 금액이 소액이어도 국선 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답은 5번이 틀렸죠. 자, 그리고 이제는 6번 보실게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2번 보시면요.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아니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국세청장이 납세의무자한테 당신은 어떠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라고 처분을 내리고 있으면은 그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불복은 이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은 심사는 되고 있지만 국세청보다 하위 기관인 이제 관할 세무서나 지방소청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즉 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하위 기관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다시 국세청 자신에 대해서는 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문장입니다. 자, 다음 7번이에요. 얘도 옳지 않은 것은 있고요. 자, 2번 보시면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고지서를 받은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즉 불복 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우리 불복 청구의 당사자는 누구인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되고 있는 이해관계인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 혹은 물적 납세의무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문장입니다. 자, 나머지 문장 읽어보시고요. 자, 10번 보시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인데요. 얘도
5번만 보실게요. 심사 청구서는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세무서장 외에 다른 세무서장, 다른 구직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납세 의무자가 어떤 서류나 불복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담당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5번이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한번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13번 보시겠습니다. 자, 얘도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5번 보시면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야 되지 아니하는 기각 결정을 한다. 아니죠. 자기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고 있으면요. 불복 청구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즉 기각이 아니라 각하인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옳지 않은 것은 자,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여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아니죠. 재조사에 대한 처분은 두 가지였었죠. 바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심판 또는 심사로 한 번 더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맞는 말이죠. 답은 1번이고요. 2, 3, 4번도 직접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이에요. 15번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나머지도 읽어보시는데 자, 2번 보시면요. 자, 상임 수재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죠. 자, 상임은 중임이라는 거 꼭 주의하실게요. 상임 3년 중임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16번이에요. 16번 보시면 3번 보실게요. 비상임 수재심판관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3년이죠.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아니죠. 비상임은 3년 임기에 연임 가능하답니다.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17번은 한번 숙제로 풀어보실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는 8장 풀어보겠습니다.